연준의 지금 얘기하는 쪽으로만 우리가 추정해서 갈 수는 없다라는 시각이 많이 발생을 됐고 결국은 데이터 디펜던트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이나 테슬라가 다시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는 터닝 포인트는 4분기 실적에 나와야 되죠.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적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것은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크다. 네, 오늘 모신 분은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요즘 증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난 밤 사이에 또 연준 매파 예. 이제 최고봉이 되셨죠. 우리 파월 의장께서 또 한 말씀 하셨는데 예. 일단 어떤 얘기 했는지 어쨌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랐어요. 시장 올랐습니다. 네. 근데 뭐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심포지엄에서 한 반 발언이고요.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심포지엄이었습니다. 그 발언한 내용들만 먼저 좀 읽어드리면요. 물가 안정을 위해 연준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기 없는 조치를 해야 된다. 물가 안정은 건전한 경제의 기반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대중에 헤아릴 수 없는 큰 혜택을 제공한다. 단계적인 정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워딩에 약간 변명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기 없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워딩을 썼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 보면 나중에 대중에게 우리가 큰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죠. 왜냐하면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매파적 발언을 계속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발언이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강한 긴축으로 물가를 잡고 경기 침체를 만드는 것과 약한 긴축으로 경기는 회복되지만 고물가가 지속되는 걸 봤을 때 후자 쪽이 훨씬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긴축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막판에 오히려 파월 의장이 연설이 끝나고 나서 시장이 더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있다가 오히려 끝나고 나니까 오르는 부분이 나타났는데 과거 같으면 연준 특히 파월 의장이 이런 발언이 있었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시장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소위 증시경언에 이런 표현이 있죠. 연준에 맞서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시장은 지금 연준 파월 의장과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반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발언에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가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저 역시도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말에 공감하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연준의 말에 따라서 투자를 거기에 따라서 했던 투자가 실패를 많이 했죠. 그럼으로써 연준이 이번에 정책들은 상당 부분 미스매칭 또는 실수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지금 얘기하는 쪽으로만 우리가 추정해서 갈 수는 없다라는 시각이 많이 발생을 됐고 그럼으로써 연준 또는 파월 의장의 그 발언에 대해서 시장은 좀 약화된 지금 반영을 좀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심지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파월의 예. 신뢰도도 확 떨어졌는지 네네. 이제 말을 시장이 잘 안 믿는다. 그러려니 하는 것 같다. 예, 그렇죠. 이제 파월 의장이나 이제 연준에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파월 의장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물가와 경기 양쪽 다를 지금 컨트롤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 미국인들이 해고되어야 되고 그리고 소비가 위축돼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 둔화를 유발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해고돼야 되고 경기가 위축돼야 되고 경기 침체로 가야 된다는 것을 놔둘 거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들을 과거에 연준 의장들이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데이터 디펜던트입니다. 그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CPI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도 깊은 긴축 정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데이터 디펜던트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가요. 중앙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은 어떤 때 해야 됩니까? 경기가 안 좋고 주시장도 안 좋고 이럴 때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는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준이 바라보는 지금 경기의 전망은 올해 2023년도로 경기가 처음에는 경기 좋다 이런 얘기 하다가 지금 후퇴해갖고 경기가 둔화되고 그리고 침체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왔거든요. 그러면서 2024년에는 점차로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계속 긴축 강도를 유지시키고 2024년 돼서나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 되게 그 미스매칭 기간에 그 미스매칭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그들 스스로도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원론적인 정책에서 약간 좀 다른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국은 팬데믹 이후에 연준이 실수한 것을 스스로 만회하려는 구형지책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지금 CPI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다른 조치를 조금이라도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또다시 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시장에서는 결국은 물가가 안정화되고 뭐 4% 이하로 떨어지고 그리고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이 되면 결국 너희들 금리는 할 거야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2023년 올해 상반기에 뭐 3월에 끝난다는 데도 있고 5월에 끝난다는 데도 있겠지만 금리 인상 멈추고 그 다음에 지켜보다가 그 시점 되면 데이터 디펜던트란 말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이 더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결국 금리 인하 하게 될 것이다. 시장은 그쪽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고 연준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내일로 다가왔죠. 12월 CPI, 그러니까 네네. 12월 CPI 발표죠. 네네. 네, 12월. 예. 지금 뭐 6%대 확 예. 떨어진 시장 기대치가 있는데 불안불안해요. 또 기대가 컸다가 실망할까봐. 네, 그런 걱정은 좀 있죠. 근데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6.5에서 6.6%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둔화되는 속도죠. 6.5% 언저리나 그 아래로 떨어지면 시장은 봐라. 1월에 FOMC 금리 결정에서 50bp가 아니고 25bp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시장에서는 약 78%로 1월 31일 날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2월 1일 날 발표가 되는데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 이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걱정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처럼 뭐 6.5%, 6.6%가 아니고 뭐 6.8, 6.9 나왔다. 지난번에보다 약간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야 이거 다시 50pp로 넘어갈 거라고요. 그럼 그 기대감에서 시장이 올라온 부분은 다시 회귀하는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근데 시장 컨센서스처럼 그 정도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걱정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주택 가격이나 자동차, 중고차 가격이나 또는 오일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꺾이고 있잖아요. 근데 꺾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임금과 그리고 그 임금을 기초로 하는 미국인들의 수요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이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칫 다른 쪽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그 하락하는 그 하락의 강도를 좀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걱정을 하면서 시장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올해는 작년 2022년에는 물가와 금리를 바라보고 갔지만 올해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경기에 의해서 경기 지표나 기업 실적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 지표 중에서 실업률을 많이 보고 있는데 실업률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고 실업률이 아마 안 꺾일 거다. 루비노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CPI가 막상 발표됐을 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좀 높게 나오면 충격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냐면 급락을 하잖아요. 저가 매수는 있습니다. 쇼커버도 있어요. 그러나 올라오면 일단 좀 현금하자. 그 시장이 맨날 등락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만 보더라도 2023년 첫 주인데 변동폭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우리 시장도 지난주 저점이 마이너스 2.5 정도 되고요.
종가 플러스 2.5%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음.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런 지표들이 어느 일방향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아닌 좀 예측할 수 없다는 건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방향성에서 벗어나서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금이라도 미스매칭이 나면은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미국 국민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나와서 대표님과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연준은 미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고갈되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만 고용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동안에 자발적 고용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이제 고갈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게 고갈되려면은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업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업률은 미국인들의 개인 저축률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민 정책들이나 다른 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떨어지지 않다는 표현은 뭐냐면 실업률이 떨어지는 건 좋은 거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는 고용이 안 좋은 건데 고용이 안 좋은 쪽까지 끝까지 기다려보자라는 게 연준의 입장이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야, 우리 금리를 동결하든지 이제 인하 쪽으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상당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 부분과 고용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장은 여전히 걱정스럽게 CPI나 연준 정책을 계속 바라보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이 발표가 예상치대로 나왔을 네네. 때 이게 과연 시장이 호재가 될 것이냐, 예, 혹은 그냥 뭐랄까요, 그 네. 확인에 대한 어떤 요즘 최근에 며칠 올라왔던 요 상승이 예. 끝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냐, 만약에 요거가 좀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왔다고 해서 야 이제 뭐 호재 끝났으니까 기대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막 때리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가나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기다렸던 호재가 나오면 매물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전부 다들 걱정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반대로 뭐 그 근처 나오면 시장이 화답을 하고 막 급등할 거냐?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어떤 이런 지표들이 나올 때는 그 지표보다 우리가 왜 기업 실적을 얘기할 때 쇼크냐 서프라이즈를 얘기하잖아요. 6.6% 예상했는데 6.3%, 6.2% 나왔다. 반드시 그러면 시장은 화답하면서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고 뭐 6.9, 6.8, 뭐 7을 찍었다. 그럼 시장은 떨어질 거고 그렇게 완전히 틀린 수치가 나오면은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겠지만 그 비슷한 정도에 나온다면 큰 움직임이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그 기술주들의 흐름이 참 좋았어요. 네. 며칠. 뭐 테슬라도 바닥을 찍고 지금 최근에 급반등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반도체주에 또 네. 상승이 크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애플도 괜찮고.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시장이 이제 좀 추세 전환하는 신호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뭐 아직 확인 더 해야죠. 뭐 이제 약간 반등했다고 테슬라가 420달러에서 102달러까지 떨어졌나요? 뭐 거기까지 떨어진 게 지금 113달러인가 그런데 뭐 이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세 전환한 지표 기초 분석의 시그널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애플 역시도 그래요.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기대 심리가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거죠. 삼성전자가 추세 전환하면 시장 추세 전환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미국은 테슬라와 애플이 그 기준점을 잡고 있는 거죠. 테슬라와 애플이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가장 끝까지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었던 두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난 12월서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 두 종목이 빠진 이후에 그 근간에는 중국 영향이 큽니다. 중국이 봉쇄령이 있었고 봉쇄령을 해제하면서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위드 코로나 한다고 했지만 증가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봉쇄 다시 해야죠. 근데 그런 상황이 좀 되니까 뭐 폭스콘도 문을 닫았었고 일시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와중에 뭐 테슬라 차 사고 뭐 애플 휴대폰 사고 이러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테슬라나 애플이 중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의 매출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반영하면서 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나 테슬라가 다시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는 터닝 포인트는
1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나와야 되죠. 확인을 해야 되죠. 그 4분기 실적이 언제 나오냐면은 우리 추석 지나고 나서 그게 우리가 추석이 화요일인가 수요일까지가 연휴죠. 그리고 나서 25, 6, 7 있는 그 주에 이 테슬라와 애플 실적 발표를 해요. 그런데 아마도 이미 그것 때문에 상당 부분 빠진 상황이 있고 최근 들어선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실적 발표에서 완전히 뭐 충격만 아니라면 물론 뭐 이번 삼성전자 완전히 충격이었지만 반등 줬지만 그리고 중국에 대한 다시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와 연관된 반도체 부분입니다. 반도체 부분도 가만히 보면은 이미 저점으로부터 좀 터닝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발생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요번에 뭐 영업이익이 4분기가 6조 얘기하다가 그리고 4.8조가 가장 마지막에 컨센서스였거든요. 네. 근데 4.3조 나왔잖아요. 완전히 그냥 이제 미스매칭 됐었고 그리고 뭐 쇼크 아닙니까? 근데 그 전부터 계속 뜨기 시작해서 떴어요. 근데 그 물론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수급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환율 영향을 받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사면서 삼성전자를 산 부분이 상당히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실적을 보면서 앞으로도 또 뭐 주실지 모르겠지만 실적을 보면서 어떤 실적이 100이라는 실적이 있었어요. 근데 100이라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딱 보니까 50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거의 그런 분위기잖아요. 50, 그 삼성전자만이 아니고 다른 데 다 그래요. 네. 실제로는 50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충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은요, 그러면. 이번 4분기에 100을 예상했는데 50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번 1분기 실적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50에서 또 반토막 나서 25?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주가의 기울기는 영업이익의 기울기입니다. 주가가 낙폭의 기울기라는 거는 영업이익의 하향의 기울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를 보니까 완전히 그냥 박살났어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향하는 폭이 줄어들 거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정도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적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것은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피크를 치고 막 이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중국이 만일 이번 춘절을 지나면서 이걸 잘 극복하고 그리고 3월에 전인대회가 있잖아요. 네. 전국인민대회 거기까지만 지나가면 거기까지만 지나가면은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또는 기업들의 지금 현재 상황의 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은 다소 완만해지거나 터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요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참 네.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까지 1월 달에 좀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봤던 예. 그 뷰를 가진 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4분기 실적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했던 그 실적이 눈으로 확인되는 순간 시장은 급락할 것이다. 네. 이런 의견들이었단 말이죠. 네네, 예. 근데 지금 정말 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오히려 오르는 상황. 예.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에만 국한할 것이냐 네. 아니면 다른 주로도 퍼질 것이냐. 예. 이게 결국 이번 한 달의 그 증시 흐름 예. 결정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주식시장 밖에서 바라보는 것과 주식시장 안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실물 경기에 선행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주식시장은 뜨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니네 뭐냐, 뭐 도박하는 거냐, 투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에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악의 국면에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직까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을 기준으로 100을 예상했었는데 요번에 85 정도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도 못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까지 갔냐 안 갔냐를 굉장히 보는 건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게 지금 FN가에 자료인데요. 국내 상장사의 3곳 이상의 컨센서스 자료가 있는 202곳에 대한 증권사 전망치의 평균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202곳이라는 거 대형사들이 돼 있으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익이에요. 중소형주 얼마나 되겠어요? 전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전망이에요. 컨센서스예요. 6개월 전에 영업이익이 4분기 202곳에서 전체가 50조를 바라봤어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3개월 전에 40조를 바라봤거든요. 지금 1월 5일 기준으로 27조예요. 반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눈높이 자체가 반으로 그냥 급격하게 하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7.5조로 보고 있는데 27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4분기예요. 그럼 똑같이 202곳에 대해서 1분기의 실적에서 만약에 우리가 컨센서스를 또 내놓는다. 그러면 여기서 또 반토막을 갖고 13조, 15조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기는 뭐 거의 반토막이지만 내려간다 하더라도 27.5조가 아닌 뭐 20몇 조, 뭐 이 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뚜껑을 열어서 실적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연휴 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에서 다 실적 발표하는 거예요. 애플, 테슬라 다 실적 그때 그렇죠. 실적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끝나자마자 FOMC 회의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불편해요. 추석 연휴 동안에. 그런데 이번 실적이 쇼킹하게 나오면서 그것을 반영하면서 시장이 확 빠질 거다라고 보는 쪽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데 지금 요번에 삼성전자를 봤잖아요. 주식시장은요, 굉장히 제가 즐겨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바보스러운 행동을 많이 합니다. 바보스러운 행동. 우리가 이론적인 행동이 아닌 행동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개인의 개개인들이나 또는 기관의 개개인들은 현명합니다. 그러나 군중은 우매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쇼크 나왔는데 그날 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 학습 효과에 의해서 다른 데들도 안 좋게 나와도 야, 삼성전자 마냥 요번이 저점이고 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때리지 않아요. 모두 다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두들겨 맞고 그날 마이너스 5%, 6%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요번에 실적 발표 조금이라도 안 좋게 나오면 막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봤거든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바닥에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바로 때리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한다라는 쪽은 서서히 조금씩 이제 완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보다도 만일 시장이 여기서 급락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물가 부분, 금리 인상 부분 또는 기업의 이익 부분 또는 경기 침체의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자료들 보니까 뭐 루비니 교수 여전히 뭐 맨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이미 다이먼은 6%까지 금리 인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마이클 윌슨이 있잖아요. 뭐 월가의 쪽집게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지금 S&P 500이 33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월가에서 S&P 500이 완만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3,500에서 3,300 정도 빠진다고 하는 건 잘못됐다. 3,0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 지금부터 빠지면은 지금 4,000 가까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 25% 빠지 1,000포인트면은 25% 빠지는 거잖아요. 폭락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가, 금리, 경기 침체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면 경기 침체기로 가면 필연적으로 그 이후에 분명히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가 발생하면서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워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4분기 실적이 이렇게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계속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직접 뚜껑을 열었을 때 그게 나왔다고 시장이 폭락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고 나서 새로운 것들의 그 파급 효과로 인한 후폭풍으로 인한 다른 것들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있지 이거 자체로 요번에 폭락이다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운은 띄운 거고 네네. 실질적인 기업 실적 발표 네. 이제 그거는 이제 한 15일 전후 되겠죠. 추석이라 우리 설 전후 예. 전후로 이제 나오겠죠. 이거를 미리 겁내서 지금 매도해야 될 때냐? 가격도 좀 적당히 올랐고. 예. 근데 사실 이제 대형주들은요 수급 요인이 더 많이 움직입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형주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시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급 영향, 외국인 수급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근데 개별 종목은 그렇지 않죠. 성장성이나 실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늘 개별 종목의 성장성이 있고 이익 성장이 있는 종목은 보유하시라. 대형주를 파셔서 현금을 갖고 계시라라고 계속 지난번에도 뭐 연말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적 시즌에서는요. 개별 종목이 훨씬 이 타격이 커요. 어닝미스가 나오면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이 근데 또 4분기에는 어닝미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회성 그렇죠. 비용이나 뭐 임금, 뭐 그렇죠. 대손 충당금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인데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서 실적이 많이 감익이 될 거다라고 아예 나와서 주가가 떨어진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오히려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괜찮다 그래서 버티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어닝 미스 나오면 그냥 곧바로 막 10%씩 이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가격이 그렇게 크게 조정받지 않은 주식들. 예. 그런 게 오히려 요번에 더 떨어지면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주가의 기울기는 영업이익의 기울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영업이익의 눈높이가 하향 다운그레이드가 계속 되는 게 그게 한 방에 50% 다운그레이드 되면은 당연히 주가도 그것을 선반영하면서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25%면 25%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로 이제 저점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을 많이 드리냐면은 공을 표현을 많이 드리는데 여러 군데서 이런 얘기 하는데요. 공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은 이거 트레이더들은 이게 다 아는 이론입니다. 공을 높은 데서 딱 떨어뜨리면 바닥에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반등을 이만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또 요만큼 반등하고 요만큼 반등하다가 결국 지면에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은요. 항상 맨 위에 고점에서 최초에 떨어질 때는 사요. 왜냐하면 반등의 폭이 크니까. 그래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폭풍에 사면은 물립니다. 먹을 게 별로 없이 손실 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거 트레이딩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똑같다라는 거죠. 이익도 작년에 LG이노텍이 엄청나게 좋다고 그러고 2023년도도 LG이노텍이 엄청나게 좋다고 그러고 다들 그러는데 계속 보고서 나오는데 LG이노텍이 움직입니까 지금? 다른 거에서 못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LG이노텍의 이 영업이익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왔었어요. 그 다음에 또 가파르게 더 갈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점차로 주가가 이제 성수 단계에 들어가면서 점차로 그 힘이 탄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래도 똑같다는 거죠. 아래도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반등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직전에 하향한 것보다는 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서서히 어디가 저점이 되는가를 이제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 실적을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컨센서스가 나와 있어서 감익이 마이너스 50%될 거야. 이런 애들은 충격을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애 있잖아요.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딱 나왔는데 어닝 미스가 나왔다. 그럼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방법은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종목이 워낙 많죠. 2,500개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게 종목을 갖고 계신지는 제가 모르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체크 포인트는 제일 쉬운 방법은 회사 전화해보는 거고요. 매출 생각보다 좀 나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예, 회사에 전화해보면요. 그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시고 IR 담당자가 대답을 원래 해주게 돼 있는 담당자입니다. IR 담당자가 만약에 안 해주거나 전화가 없거나 아니면 IR 담당자가 없다. 그럼 그런 회사 투자하시면 안 되고 그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당연히 숫자는 안 가르쳐주죠. 그들도 모를 뿐더러 가르쳐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거는요. 그런데 이렇게는 할 수가 있겠죠. 나빠집니까? 좋아집니까? 아니 비슷할까요? 그러면 이제 대답을 어떤 식으로 많이 대답을 하냐면 시장의 컨센서스 보고서 나오는 정도 뭐 그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답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IR 담당자들이요. 그래도 그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는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직접적인 부분이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윌리엄 오닐이 항상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난 직전 3년간 늘어나고 있는 기업인가 이익이. 그리고 지난 분기 4분기 동안 어땠는가? 작년 4분기가 어땠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작년 4분기에 어닝 쇼크했던 애들은 이번 4분기에 어닝 쇼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매번 어닝 쇼크가 있었던 기업인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어. 또 이번 3분기도 안 좋았어. 그러면 그거보다는 안 좋을 수는 없어 라는 거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 뉴스 플로우를 보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유추하시면서 정보를 갖고 있어야지. 어닝 시즌에서는 지금은 저점으로부터 같이 반등하는 국면이 되고는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같이 반등 못 하고요.
실적 안 좋은 놈은 이제 가다가 꼬꾸라지고 좋은 놈은 더 가고 이렇게 이제 차별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구분해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 전체적으로 주가 우리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은 없겠으나 네. 각 개별 기업들의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그 매출 컨디션에 따라서 네, 네, 네. 급락하는 주식과 네. 그러지 않은 주식들로 나뉠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잘 그 구분을 해야겠군요. 근데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항공주나 여행주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중국이 봉쇄령 해제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A라는 종목이 뭐 별로 안 움직였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급등했다. 근데 이번 4분기 실적이 걔네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계속 봉쇄했는데 기대감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그걸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대감에서 올라왔거나 아니면 그냥 좋아지지 않겠어? 라고 했던 것들로 다시 한번 들춰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